2022 연합인포맥스 베스트 하우스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네. 이거 뭐 다 왔나 싶으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이거 쫄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장 변동성은 뭐 뉴욕이나 우리나 정신없습니다 진짜. 제가 뉴욕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라는 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는데, 그렇죠. 저번에 저희들은 한 2,500 정도면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봤는데, 저는 한 구간을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고요. 예. 동시에 이제 지난해 오버슈팅 할 때 그때도 내러티브로 올라왔었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었죠. 네. 지금 마찬가지도 최근에 언더슈팅은 그러니까 아래로 같이 다 떨어지는 네. 한 지나칠 정도로 소위 매크로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는 게 오히려 언더슈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네. 여러 가지 물론 상황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상황에 대해서 뭐 다들 그냥 물어보고 또 걱정하고 근데 이럴 때 뭐 상황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투자에 성공했던 많은 그루들의 지난 발언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요. 제목은 네. 뭐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비관적인 분위기일 때 우리는 투자합니다. 오렌 버핏의 주주서원에서 따온 건데 아하. 90년대에 썼던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원문이 이건데 비관적인 분위기일 때 우리는 투자한다는 거죠. 버핏이 했단 말인데 비관론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누가 비관론을 좋아하겠습니까? 상황이 좋지 네. 않은데 우리는 계속 비관론이 초래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이 되었을 때는 언제냐? 결국 비관론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가 아닐까 보고 있고 이베스트의 입장은 그러한 구간에 굉장히 다가서 있다. 이게 네.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생각도 시장은 계속 슈팅이 좀 아래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럴 때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식을 골라서 쟁여내야 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 센터장님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비관적인 분위기일 때 우리는 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의 뭐 오늘 1시간 정도 윤 센터장님이 이제 견해를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데요. 한번 큰 골격을 한번 잡고 가보시죠. 오늘 가져오신 내용이 파트 1은 유가 하향 안정화는 변화의 출발점이다고요. 파트 2가 원달러 환율 1,300원 위에 사서 1,100원 아래서 팔면 된다. 이렇게 잡으셨고 파트 3이 반도체 우려는 선반영되어 왔다. 지금 이게 센터장님 이거 기관들 상대로 세미나 하실 때 자료 아닙니까? 예, 그거 좀 더 길죠. 하하. 챕터는 5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정도에서 예. 좀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세상 좋습니다.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분들은 시원한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윤지호 센터장님의 기관 세미나를 내용을 그대로 편안하게 전달받으시겠습니다. 기관 세미나 뭐 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저희들도 이제 가서 이제 저희 고객들이니까 네.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하는 시간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버핏 말 중에서 참 마음에 드는 문장이 이성적인 투자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성적인 투자자.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병 나신 분들이 많죠. 화가 나고 예. 누군가를 대상으로 욕을 하고 막 이러실 텐데 사실 이성적인 투자자의 적은 낙관론이지 비관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비관론이 강해질 때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과연 뭐가 매력적이냐 좀 더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왜 첫 번째 주제를 이제 정했는데 하기 전에 하나 제가 딱 이걸 전체로 관통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 뭐 수출이 안 좋다 막 얘기하고 외국인이 팔고 있다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을 보면 무역 수지가 안 좋죠. 이번 수출 증가를 보시면 한 자릿수로 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요. 숨이 더 잘 예, 들려고 예. 네, 조정이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조심해야겠네.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줄었었죠. 예. 제 생각에 7월 달에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갈 것 같다고요?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원래 우리가 그
이전치가 아마 21%인가 증가했다가 저번에 이번 달에 6%까지 빠졌잖아요. 5.4%. 예, 예. 그리고 수입은 한 19.4% 정도 늘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늘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말해서 수출이라는 건 기업의 매출인데 매출은 줄고 있고 코스트는 올라오니까 수입이 무역 적자가 나는 거죠. 기업이익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게 외국인이 살까 팔까를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기자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외국인들이 팝니까 삽니까? 저 모르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 한 명도 아니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좀 펀드멘탈이 좋아질 때 사는 경향이 있는데 네. 무역 수지가 좀 좋아질 때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때는 외국인들이 잘 안 샀던. 그럼 무역 수지가 왜 안 좋아졌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가 왜 안 좋냐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는 아주 다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서죠. 무슨 수입이 늘었냐? 에너지 수입이 늘는 거죠. 네. 결국은 그거 생각하다 보면 유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 겨울이 되면 유럽은 더 심해질 거고 막 우크라이나 정치학자들이 다 돼가고 있죠. 맞아요. 근데 뭐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예? 맞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입장이에요. 네. 물가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림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주가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런 국면에서 뭐 애널리스트들 와가지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대 담론이나 그런 건 잘 몰라요. 저는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건 가격과 가치의 어떤 균형점을 찾고 싶다는 게 제가 추구하는 핵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급 시계나 예. 명품 핸드백 같은 것들은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격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약간 착각들을 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는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주식을 고가에 살 수는 있지만 수익은 적어요. 그러니까 저가에 사야지 높은 수익이 얻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아무리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도 투자자가 어떤 가격의 주주가 되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제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이 리즈너블한 프라이스, 흔히 보통 와인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오늘도 기사가 잘못 나왔거든요. 제가 어떤 기자분이 전화 와서 트레일링 PBR로 0.9배에 접근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점이 좀 가까운 거 아닌가 했더니 또 포워드 PBR하고 또 기사가 잘못 나갔더라고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설명을 드리면 네. 트레일링 PBR은 뭐 미래 거 빼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자본 총계 갖고 구한 거죠. 그게 한 0.9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면 PBR이 한 0.9배면은 ROE가 한 9% 정도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이게 대단한 공식 아닌데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순위 컨센서스 보면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한 190조 돼요. 약간 어려우시지만 상식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냥 잘 모르겠어도. 네. 근데 여기서 한 과거의 이익 조정 당시 생각해 보면 15% 이상 조정받는다고 치면 그래도 한 160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ROE 9.9%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어도 ROE가 거의 9.9%인데 시장은 이미 ROE 9%를 반영한 9배에 거래돼 0.9배라는 거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네네. 뭐 제가 뭐 간단한 건데 괜히 뭐 이해하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가늠자를 갖고 있어야지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매크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막연하게 비싸다 싸다 보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네. 계속 말씀드린 거는 사실 한 0.9배가 2279인데 저는 한 배가 2,530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배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한 배 정도라면 경기가 크게 악화되지 않으면 한 배 정도는 지켜지지 않을까 봤는데 왜냐면 ROE가 한 그 정도 나오면 한 배 정도는 다 가쓰는 거예요. 사실은 0.99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ROE가 9.9%일 때 이제 한 배 정도를 봤던 건데 시장은 그보다 더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 보여드렸어요. 유가가 중요하다는 거 보여드렸고 네. 결국은 현재 많이
이익을 할인한 값마저도 더 낮아져 있다. 이거는 데이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그래 정한 겁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센터장님 다이어트 성공하셔가지고 너무 멋지게 되셨다 이러면 다이어트 다시 살쪘는데 근데 칭찬이 일색이에요. 저는 열심히 지금 뭔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도 관심이 그러니까 없으시고 아니 내용도 지금 그려졌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설명도 설명이지만 지금 센터장님 뭐처럼 나오시는데 아유, 살이 쏙 빠지셨다 이러면서 아닙니다. 다시 살쪘습니다. 왜 이렇게 젊어지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아닙니다. 말씀도 하시고. 고맙네요. 여하튼 네. 오늘 사실 되게 피곤한 날이었는데 정말요. 그래서 좀 약간 금요일에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는 오시는 패널 분들도 진행하는 저희들도 네. 주말에 이 저녁에 뭐 그 주중에도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치고 가시면은 또 새 힘을 얻어갑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마치시고 갈 때 아유 샤워하고 와서 좀 괜찮으시면 더. 예. 여하튼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유가 하향 안정화가 매우 중요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가 제 생각과 다르게 뭐 150불 넘어가고 이러면 뭐 제가 잘못 본 거죠. 근데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여튼 채권 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는 건 아마 대표님께서도 여기 채권 전문가들 부르시면은 채권 투자자가 제일 괴로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왜냐하면 보시면은 코로나 때보다도 변동성이 더 커요. 이게 채권 변동성이 커지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연한 색깔 저게 채권 시장 변동성. 무브죠. 무브죠. 네. 근데 이제 무브가 저 정도 움직이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해칭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아마 우리 시장을 보면 이건 미국이지만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 크레딧 물 같은 건 거의 거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채권이 커졌죠. 이거 왜 그럴까요? 물가 때문이에요. 뭐 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우리 애널리스트의 예상 경로인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 뭐 마이크가 또 이상 있나요? 아니요. 내년 상반기에도 한 4%대 이상 잘 되면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뭐 2%로 간다 이 얘기를 막 쉽게들 하는데 이건 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 예. 네. 뭔가 계속 제가 실수를 하고 있다 봅니다.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6월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게 전날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면 다들 내심 이미 연준에서 10%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으로. 카더라로. 그렇죠. 굿자는 나올 것 같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나와봤자 이게 피크 아닐까? 이번에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CPI가 한 9.1 나왔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근데 그 한 견인한 항목을 봤더니 이게 에너지예요. 네. 조금 에너지가 꺾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네. 유가예요. 많이 견인했던 두 번째가 음식료예요. 곡물 가격이죠. 네. 세 번째가 쉘터, 이게 서비스예요. 거주비란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꺾여야지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원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막 다들 매크로에 관심들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막 코어다, 헤드라인이다,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헤드라인은 뭐냐? 원래 물가는 헤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찾아야 된다. 기대 심리가 뭘까요?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는 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월이 헤드라인을 잡아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코어라는 거는 너무 코스트가 강할 때 썼던 좀 코스트를 빼고서 보자. 좀 그런 유가 같은 거.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코어는 내려오고 있고 헤드라인은 올라오고 있죠. 뭐예요 이유가? 결국 이건 거의 다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지금 하여튼 헤드라인 쪽의 이슈이고 인플레 기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머리가 아픈 게 유가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유가 하면은 이제 유가가 잡힐 거냐에 가면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네, 분명한 거는 이거는 팩트만 몇 가지 변수를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인도는 오페크산보다 러시아 걸 쓰고 있죠 지금. 인도 인도 쓰고 있잖아요. 오른쪽. 인도죠. 예, 그죠? 예, 예.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어떤 군사적 이슈 때문에 인도를 품 안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 갖다 쓰는 거 막지 않고 있어요. 중국은 확실하게 러시아 걸 써요. 얼마나 네. 유리합니까? 지금. 네. 심지어 사우디가 러시아 거 쓴다 말도 있어요. 사우디가 왜냐하면 걔네들 발전소 돌리는데 아니, 사우디가 더 싸잖아요. 거기가 우랄루가. 그런 말이 뭐 정확하진 네. 않아요. 하여튼 생각보다 구멍이 나 있는 제재라는 거예요. 예. 다만 문제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유가는 이런데 가스는 잘 안 빠지죠. 가스는 유럽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워낙 여기서 다 연동되는 건데 유럽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유럽은 자꾸 유로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해지는 좀 뒤에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급하니까 셰일 기업들이 드디어 저희 캐파스가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든이 난리 쳤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뭐냐면은 달라스 연준에서 서베이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그러면 항상 다 배당을 원했었어요, 주주가. 근데 이제 하도 유가가 이러니까 일단 캐패스 확대를 하자 해서 하여튼 이것도 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변화가 좀 있냐? 아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유가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유가가 지금 최근에 막 시장에 막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마크롱 때문이에요. 마크롱이 UA 측에서 생산을 뭐 늘리려고 해도 늘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어디서 누가 마크롱이 얘기했어요. 프랑스의 마크롱이. 마크롱이 예. 누가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오펙 쪽에서 오펙 쪽에 아, 예. 늘려줘도 이미 최대치를 하고 있다. 맞는 말인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UA 측은 생산 능력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 합의하에 생산 한도 내에서의 최대치 생산 얘기했던 거예요. 한도 내에서. 내에서. 예, 네. 그거는 뭐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고, 이거 그림은 뭐냐면 과거에 비교해도 증산 여력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유 캐파 같은 거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과거 제재 때에 비해서 그 이란 제재할 때 그때보다는 훨씬 수출 여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림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 네, 나오고요. 지금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정 환율이라고 있잖아요. 결국은 유가를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해도 재정이 굉장히 균형적인 상황, 유가가 어느 정도 레벨, 유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빈살만을 만나서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유가만 놓고 본다면 증산할 수 있는 힘이 있냐?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70년대를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70년대에는 뭐 그리고 자시우가 없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재에 좀 구멍이 있고 또 어떻게 했던 간에 오페크 같은 경우에도 증산 여력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투자를 다시 캐파시티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유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네. 이게 잡힐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가능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고 이걸 지금 짚어주신 그렇죠. 거네요. 약간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가가 여기서 막 150불, 200불 갈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유가가 잡힐 수 있다는 게 되면 뭐가 되는 건 저희들은 이베스트의 입장은 저희 최지영 연구원 이제 전망을 하는데 가을 지나고 나면 80불까지 갈 거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전망치로 자료를 낸 상태니까 뭐 저희가 네네. 왔던 틀리던 것이고 유가가 잡히면 다른 말로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 헤드라인은 아까 말씀한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뭐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물가가 나타나 인플레가 더 많이 안 올라갈 거야. 이 마음이 잡히려면 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유가 꺾이니까 기대 인플레 이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유가가 어떠냐? 최근에 꺾이지 않았나요? 근데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요가 약해서 유가가 꺾였으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연준에서도 지속해서 결국은 약간의 경기를 상처를 줘서라도 물가를 잡고 싶어 했잖아요. 연준이 컨트롤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가를? 어떻게 보면. 뭐 소장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네. 저희들의 하우스의 입장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제 생각이고 네. 저는 이게 잘 통제되어 가고 있다 보고 있고
유가가 통제되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결국 중간재 가격이 진정된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중간재 가격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랬을 때 중국의 PPI도 중요해요. 근데 중국 PPI는 꺾여 있고 미국의 CPI는 올라갔지만 미국의 중장재 투입의 PPI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잘 보시면 이미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아예 잘 모르겠어 무시하고 있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여하튼 뭔가 그 중간 뭐 이거 또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뭐 구리도 잡히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잡히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재고도 쌓이니까 갔다가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좀 돌아선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 캐파를 그렇게 늘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는 얘기를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뭘 보여주는 거죠. 코스트를 갖다가 좀 낮추는 이런 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딱딱하지만 매크로를 바라볼 때 지금 뭐가 제일 문제고 그쪽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이미 그러한 변화가 쫙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좀 들어올게요. 네. 결국은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시간 단위는 좀 변화가 있지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맞았다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로서도 내고 요번에 한 달 전에 근데 뭘 잘못 본 분이 맞죠. 왜냐면 원달러가 이렇게까지 약해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사도 원화가 약하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하여튼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이게 꼭 무슨 금융위기적 상황과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 적은 언제밖에 없었냐면 IMF 때랑요. 그러게요. 금융위기 때밖에 없어요. 세상에. 둘 다 뭔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트라우마처럼 뭔가 터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내가 놓치고 있을 거야. 환율이 절대 이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저희들도 잘못 보는 게 아니야. 맨날 모여가지고 애널리스트끼리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보자는 거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요새 뭐 금리 같은 것들도 빨리빨리 올리니까 결국은 한미 금리차가 역전될 거야. 큰일 났어. 근데 여기에 이제 원사님이 채권 전문가시니까 기억나시니까 2018년 3월 요때 2월까지 장단기금리 역전됐는데요. 역전됐었죠. 예. 그때 원화 채권 얼마 사면 25조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때 제가 너무 예. 선명히 기억이 나요. 예. 왜 이거 증권시장이 좀 있었다는 거는 이런 기억 하나로 사는 건데. 그렇지. 갑자기 빵 터지시는데. 그때 다 같이 무슨 뭐 큰일 났다. 원화 유출될 거다. 예. 네, 매일 채권을 사고 있는데 나 어느 날부터는 10조 넘어가고 15조, 25조 샀어요. 제가 이거는 하여튼 드릴 수 있고 이때도 보면 채권 잘 안 팔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뒤져보니까 채권 시장이 우리가 많이 오픈 안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샀다 팔았다 했어요. 샀다 팔았다 다음 그림을 보면 또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누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네. 주식을 봤더니 누적으로 봤더니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방금 전 그림은 여기서 예. 샀다 팔았다로 보이지만 채권은 확실히 샀고요. 예. 주식은 그러네. 예. 좀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샀지만 진짜야?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꼭 똑같이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여하튼 이것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신용도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신용은 많은 분들이 요새 너무나 쉽게들 뭐 항복 선언이 나와야 주식이 돈 되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잖아요. 항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항복. 누군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 가지 제도도 달라졌고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이라는 게 너무 빠진 종목이 맞으면 그래서 보통 이때 테크니컬 지표를 써요. 200일 이편성보다 굉장히 낮아진 종목이 많을 때 신용이 손실이 커지면 많이들 손해보고 지금 코너에서 몰려 있는 거죠. 네. 많이들 몰려 있어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은근히들 신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고 은근히들 코너에 몰려 있고 좀 줄였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한 8조 넘게 줄였는데 그게 결코 적은 수량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남는 거야. 금리도 얘기했고 뭐 했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에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아까 금리를 소비자 소위 CPI 보면은 좀 위기 상황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뭘까요? 외환 시장이에요. 외환 시장은 펀더멘탈이라고 하지만 이게 온갖 어떤 게 섞여 있고 그쵸. 국가에 대한 체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처럼 IMF 얘기를 하는데 IMF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외화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요. 여러 안정장치가 다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화가 1,300을 넘어갔더니 1,500원이냐 머리 갈 거다. 이거는 안 넣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안 좋아요.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금융위기 때가 있었고 요때 소위 IT 버블 꺼질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1,300원 안 넘어갔어요. 그랬죠. 근처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저희가 한 달 전에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기사도.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시간 단위 다른데 1,300원 넘어갔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때 주식 사놓으면 1년 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럼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화가 1,400원 근처 가면 굉장히 손해가 커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난 100%예요. 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비관론이 좋은 게 아니라 비관론이 주는 가격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환율이 이럴 때 가격이 매우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이런 말 아닐까 싶어요. 제 해석은. 그렇다면 영전이 1,300원 넘어갔을 때 사서 1,800원 되는데 그래도 이것만 갖고 너무 마바라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 좀 더 뭐가 없을까? 그럼 저보다 훨씬 똑똑한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왜 원화가 이럴까를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 대표님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정말 그 진심으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리서치 센터의 어떤 그러한 인적 자원과 데이터를 믿고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의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환율을 봤더니 하여튼 유럽이 박살 났고요. 아이고. 일본이 같은 데도 박살 네네. 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이 꽤 괜찮은 강력한 편이에요. 연초 대비를 보더라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중간 더 쉽게 정도?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달러 인덱스가 104일 때 원달러 환율이 1,290원이었거든요. 근데 108을 갔는데도 1,31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달러 인덱스에 움직인 거에 비해서 원화가 약해지는 속도가 훨씬 적지 않나요?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108 올랐는데 네. 우리는 1290, 1310이면 우리 환율이 생각보다 덜 올랐네요. 그러니까 약한 게 그러니까 정한 거죠. 원화의- 달러가 훨씬 강한 달러가 거죠. 훨씬 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원인이 결국은 달러가 너무 세지니까 원화가 약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끌려가는 거죠. 달러가 왜 이렇게 센 거죠? 아까 이제 잠깐 힌트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뒤지게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가져왔는데 못 찾겠는데 유럽의 요새 최근에 경제 서베이 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안 좋아요. 네. 서베이 지표 보면 제가 여기 숫자를 적어왔는데 지금 못 찾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가스관 잠갔을 때 가장 타격은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화가 어떻게 보면 뭐 좀 매우 약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 찾겠는데
하여튼 유로가 약하고 두 번째 일본이에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아베가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잠깐 엔화가 약간 약세가 진정되지 않을까 봤는데 네. 이건 뭐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뭘까? 근데 엔화가 왜 이렇게 약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엔화가 왜 약한지. 그럼 이 다음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이게 뭐냐면 뭐 어렵지만 일본이 YCC라고 그러잖아요. 일드 커브 컨트롤. 일본은 국채가 0.2억 오면 열심히 사줍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 그렇죠. 근데 뭐 대단한 말이지만 와일 yield curve 컨트롤, 컨트롤. 수익률 곡선 통제. 그렇죠. 근데 이제 빙고. 근데 요 그림이 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0.25거든요. 여기 오면 다 BOJ가 채권을 사줘요. 그럼 어떻게 시중에 예. 엔화가 풀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엔화가 약한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숏을 치는 거죠. 일본 국채 숏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음. 엔화가 약하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수합 시장이에요. 수합은 별게 아니라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예요. 이게 0.45, 뭐 0.5까지 갔었어요. 이게 0.25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일본이 손을 들 거다 보는 거죠. 어차피 그러다가 연임했으니까 올해 말이면 네, 내년 2월에 그만두죠. 네. 내년 2월일 겁니다. 예, 맞아요. 그쯤일 그러니까 겁니다. 임기가 예, 이제 예, 예. 중임 이상은 안 되니까 뭐 그럼 결국 이게 뭐 완전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0.3 내지 0.35까지 돌려주지 않을까요? YCC 상단을 좀 올린다. 우리끼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엔화가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이 약간 아닌데 탐치 않은 표정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본은 문제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일본은 정부부채가 문제거든요. 정부 부채. 이거 열어줬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커지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복잡한 이슈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정책적인 약간 후퇴만 나와줘도 제가 궁금한 건 뭐죠? 원달러 환율이 1330원, 40원 가겠지만 다시 1100원으로 하나 갈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일본이 엔화를 많이 샀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이런 원인을 보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야 원화가 약한 이유는 사실 글로벌하게 뭔가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걸 전에 한번 여기 보여드렸을 때 뭐 하이힐드 커브도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IMF는 기업이 망해서 왔던 거고요. 그렇죠. 금융위기는 네. 금융장이 그렇죠. 망해서 왔던 거예요. 누가 망해야 돼요. 아,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망한 데가 없어요. 네. 근데 망할 수 있다요. 부채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가계부채가 터질 거야, 망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정부 부채로 더 망할 거야. 중국은 기업 부채로 망할 거야. 막 얘기하고 있지만 망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망할 게 있냐가 중요하죠. 그럼 미국이 망하냐 아니냐 뭘 봐야 되죠? 미국의 정크본들 보면 이거 보시면 제가 그래요. 가끔 기관들한테 망한다고요? 이걸 보시라고 그래요. 망한다고요? 지금 뭐 내년까지는 뭐 딱히 지금 정권도 미국 정가요 없구나. 없어요. 대표님 이게 제가 이거 맨날 말하는 거예요. 대체 오. 이게 뭐 자꾸 뭐가 망한다는데 뭐가 망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는 물론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크레딧 크런치가 좀 나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시장에서 전혀 그런 조짐이 없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점 가면 이제 레이 달리오 책이 갑자기 사놓고 안 읽는 책의 대표적인데 일단 사세요. 두꺼워서 이거 안 읽어요. 저도 안 읽었어요. 순간 뜨끔했어요. 안 읽게 돼요. 네. 내가 항상 레이 달리오 프린시플을 읽어봤냐 물어보면 웬만한 인내가 없으면 읽기 힘든 책이에요. 근데 레이 달리오의 핵심이는 별로 부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금융위 위원장 되신 분도 우리 종금 연구소 소장 출신인데 그분이 번역한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부채에 관한 책인데 오히려 그 책이 흘러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레이 달리오의 부채 불황을 사이클이 온다. 한번 해보자고요. 레이 달리오, 다들 요새 뭐 레이 달리오 막 하니까 DSR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DSR이 뭐냐? 소비자 신용 부채, 모기지 부채가 너무 높아야 되거든요. DSR이 뭐 DSR 우리 DSR 지표 있잖아요. D는 뭐고 S는 뭐죠? 그 뭐라고 했죠? 잘 DSR 이렇게 말해버렸다니까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소비 지출, 소비자 신용 이거 모기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의 어떤 그 정도죠. 가계 부채 상환 비율, 그 비율이 DSR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부채 원리금 네네네. 상환 비율. 그러니까 달리오 얘기는 결국 이 부채가 해결 못해서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건 지금 금리가 올라온 게 터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부채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빼고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불안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이 터진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이 터져서 위기가 올 거야. 지금 센터장님 보여주시는 이 자료에 이제 빨간색 있는 저게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에 DSR이 저렇게 높았고 그렇죠. 저 왼쪽으로 당겨오니까 뭐 86년 그 무렵이 조금 높았는데 지금 너무 낮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저 레이 달리오 형님은 뭘 보고 저렇게 겁을 준 거죠? 이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네. 당장 터진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 예.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간 벗어나는데 주제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대주당 구성이 잘 안 되고 보통 PF 같은 대주당이 구성되지 안 돼요. 대주당 구성이 안 되고 그런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안정해 보이니 부동산이 터지면 연끌 매수가 터지고 뭐 이런 저축은행이 부도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들 오버한다는 거예요. 제 말을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좀 시장에 충격을 정도의 요인은 아니다. 네. 좌우전 올라갈 때도 오버하고 내려갈 때도 오버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아까 내러티브가 무슨 내러티브가 돌고 있냐면 매크로 내러티브가 너무 확대되고 있어요. 매크로 내러티브가. 그렇죠. 매크로를 넘버로 봐요. 이것도 역시 넘버 숫자로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냥 이거의 가장 내러티브의 종착역이 장단기 스프레드 아닐까요? 최근에 이게 벌어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들 하시는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뭐 정말로 주가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빠졌냐? 물론 시차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시차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 건 맞지만 뭐 이게 종말론적 사고를 가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지 않는다. 뭐 이게 뭐 큰일 나서 이제 세상이 망한다예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길게 뭐 리세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리세션이 들어갔을 때 뭐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뭐 2번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 리세션이 정의하는데 막상 리세션 들어갈 때 주식 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2년 뒤에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요. 센터장님 질문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경기 침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오면 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주기가 평균치를 내본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얼마 평균에 오르잖아요. 아. 자료 쓸 수 있어요 저희가. 과거의 리세션기는 평균 몇 개월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대공황 넣냐 빼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네요 또. 그렇죠? 네네. 대표적인 게 뭐 9월에 10월에 사서 몇 월에 팔아도 몇몇 기간만 빼면 소위 그거를 하면 데이터 발리. 우리 여기 정다운 연구원이 아신다 우리 써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잘 제거해야 되거든요. 평균화에 오르네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리세션 갖고는 시장이 붕괴 안 돼요. 뭐로 붕괴되는 거냐면 소위 뭐가 망해서 금융위기적 상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거나 IMF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했던 거고 금융위기 때는 금융기관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막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그런 지우가 있냐를 보고 그게 아니면 리세션 때 주식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네네. 거고. 근데 이제 힘들지 승희 씨. 어렵네. 우리 화요일 날 문홍철 파트장은 나오기만 하면 이것도 망하고 유럽도 망했고 여기도 망했고 여기도 망했다 그러는데 우리 또 윤지호 센터장님은 그렇죠. 망하지도 않았고 망할 것 같지도 않다 이러니까. 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권 쪽에 계신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채권 쪽에 계신 분들은 세상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거기는 아까 무브만 보더라도 도저히 제정신을 갖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뭐 네네네.
예. 근데 하여튼 뭐 말이 좀 너무 좀 희화화시켰지 모르지만 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이제 배우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야. 반도체 어떻게 볼 거냐. 반도체. 왜 시장은 반도체니까 우리나라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거의 ISM 제조업 지수 다들 매크로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아요 이제.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신규 주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 전 세계적으로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번 저기 매크로 시험만 보면 대한민국 금메달 딸 것 같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쪽 뭐냐면 가끔 질문이 달렸는데 이건 뭐지? 하는 정도예요. 질문이 근데 달렸는데 매크로 과잉이에요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고민할 때는 너무 비싸졌을 때 매크로를 고민해야 돼요. 유동성이 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여기서 굳이 뭐 매크로 갖고 이럽니까? 여하튼 ISM을 보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신규 주문이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들어갔어요. 일단 그래프 추이는 안 좋기는 안 좋은 안 거는 좋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이제 재고 얘기 나올 거고 네. 뭔가 얘기 나오는 타임이에요. 당연히 이게 안 좋으니까 역시 적자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뉴도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약간 숫자가 정확히 있네요. 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7월에 좋아질까? 아니요. 7월도 안 좋고 8월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안 좋은데 이때 주가가 이걸 반응해서 빠질까요? 아니면 이제 안 좋고 다 알고 있는데 덜 빠질까요? 이거는 각자 입장이 다른 거겠죠. 네. 저는 이게 반영되어 온 거 아니냐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그걸 반영하는 거는 실적 시즌에 대한 주가의 반응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클에서 확 내려오고 있어요. 네. 내려오고 있고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익이 꺾여 내려오다가 어느 습관이 되면 꺾여 내려오면 주가가 안 빠져요. 꺾여 내려다 어느 날 주가가 안 빠져요. 꺾여도 안 빠져요. 이거 제가 이게 한 번밖에 없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네. 그러게요. 뭐 아니 그런 저 거는 지금 저 아래쪽에 좀 옅은 색이 EPS 기대 EPS인데 네. 이게 꺾여서 내려오는데도 주가는 안 빠지네. 제가 이게 보통 뭐와 연관되냐면 기대 EPS는 결국은 마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막상 꺾여 내려면 에너지 추정들이 후행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바닥 잡기 확률이 매우 높고 어떨 경우에는 약간 이익 증여폭이 적으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은 이 기업 이익을 갖다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뒷북만 쳤다는 얘기이기도 근데 한데. 그걸 애널리스트를 비판을 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옹호를 하자면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가이던스를 네. 안 좋아진 뒤에 가이던스를 낮추거든요. 네. 아, 기업 가이던스를 낮췄네 하고 쓰는 거예요. 어? 그러면 컨센서스가 내려가죠. 어?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주가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있다고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거대한 기대값일 때 요럴 때는 코로나 때는 한번 이러고 나서 확 한번 무너졌었죠. 이때는. 이건 위기적 상황이었잖아요. 네. 위기적 상황일 때 사실 더 흥미로운 거는 금융위기 때도요. 막상 이익이 급격해서 이제 그리고 반영했을 때는 주가는 더 안 빠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실적 우려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고 말하는 거에 대한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동성 때문에 반응이 왔고 실적 우려가 반영되고 특히 모든 사람이 미래라고 외쳐왔던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은 반대로 반도체를 사야 될 시기에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5배인데 내년 거 쓰면 10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은 내년 되면 PER이 비싸지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때 되면 정말 주식이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고 고퍼에 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PBR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하튼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주가 하락시에 보면은 사실 바닥은 먼저 나왔다는 거죠. 이 아나운서님께서 이거 보시면서 네. 공감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아이들과 계산기를 근데 두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있었어요. 게 이거예요. 결국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려를 다 반영했다는 건데 더 악화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마진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마진이 뭐예요? 매크로 데이터 쓰는 거는 그거를 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건데 그냥
PPI는 도매가고 비용이고요. CPI는 판매가예요.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이게 올라올 때는 이익이 좀 내려간다는 거는 뭔가 드디어 반영을 해오는 거죠. 네. 반도체도 드디어 컨센서스 하향이 시작됐어요. 반도체가. 근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합계 시총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내려왔는데 과거의 포드 PBR로 보면은 아주 저점 레벨에 다가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빠져왔나 보지만 사실 합상시처럼 보면 전 세계 소위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우려를 반영해 왔고 그 우려의 원인을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아, 안 좋구나. 사람들이 투자도 줄인다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게 밝혀질 때 주가가 출렁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깊어질까요? 굉장히 제한적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쪽이 하락폭이 제한적이 되는 순간 지수의 조정폭도 더 깊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반도체 PBR입니다. 물론 여기서 되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물어보시면 할 수 없이 과거 거 갖다 대비해 보면 5%도 깨질 수 있죠. 최악의 상황은.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여태까지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뭐 오늘 그냥 짧게는 시간이었지만 요새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하이닉스가 싸요. 삼성전자보다는. 근데 삼성전자는 또 여기서 주주 정책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간 배당이라든가 뭐라든가 네네.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서 10만 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포드 PBR이 1.8배 넘어갔을 때 다들 10만 전자를 외쳤거든요. 여기서 주식을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좋은 기업들은 결국 시장 전체가 출렁여야 합리적, 매력적,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와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잘 안 팔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지점에서 이미 사버려서 삼성전자를 근데 뭐, 지금 사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랬을 네. 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텔리 카스넬슨이라고 액티브 밸류 인베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잡아낼 수 있을까? 기사예요. 어쩌 기사와 유튜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과장된 기사들이 어떤 통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이런 게 진짜 문제야. 그럴 때 주식을 본질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그래서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언론의 증폭 효과를 이용해서 사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지만 저는 굉장히 이거에 제가 많이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실적으로. 틀릴 때도 많지만 저는 최근에 이게 증폭이 어느 쪽으로 오냐를 좀 생각해 보면 최소한 이 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떻게 됐던 간에 시장은 이제 하락장이고 답이 안 보이고 몇 년간은 쉽지 않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3년이 안 좋을 것이다. 5년이 안 좋을 것이다. 뭔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 이러한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면 저는 항상 제가 칼럼을 월요일날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안 가져네. 보통 위험 대비 리턴이 가장 클 때가 이럴 때예요. 뭐가 불확실성이 커 보이고 언론이 증폭 효과가 나올 때. 저는 올 여름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굉장히 출렁임이 더 있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지나치게 최근 몇 개월간은 이베스트가 왜 너네들 요새 몇 개월간 이렇게 긍정적 스탠스를 유지하냐. 저희들이 보는 건 굉장히 순환적 사고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저희들은 강하게 콜을 하는 편입니다.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또 강하게 매도 콜을 때리는 하우스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부합되는 조건이 여기에 이게 강화되는 거는 만약 유가만 좀 더 꺾여주고 이익에 대한 어떤 저희 우려들이 더 커진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그 반대편의 기회가 있다는 게 저희 이베스트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이베스트 투자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권가에 참 바라는 바인데 오버슈팅하고 시장이 막 과열되고 정신 못 차릴 때 그거다가 막 뻔뻔질을 계속 하는 것보다 그 역할을 갖다 작년에 하신 거 아니에요? 3,300 그 무렵에. 아니 이것도 잘못했죠 그때도 너무 일찍 해서 너무 일찍 해가. 3,050, 3,100대부터 또 아, 그 얘기가 그래서- 3,300을 갔는데요. 그때도 그러니까. 저 알 수 없어요. 저도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를 더 갔다는 얘기인데 지수가. 그렇죠. 네. 뭐 잘한 건 아니죠. 그래, 근데 그래. 하여튼. 제가 그랬습니다. 뭐 제가 오죽하면 그때 저 게임주 하나 가지고 네. 우리 출연하는 그 제리 아, 예, 김민수 그분 대표하고 너무- 예. 딱밥 내기를 했다가 네. 제가 딱밥을 맞았어요. 저는 이좀 빠진다 했고 네. 더 간다 해가지고 더 가길래 제가 딱밥을 맞았죠. 네. 제가 딱밥 맞고도 좀 더 올라는 갔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 제 딱밥 맞을 무렵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제대로 챙기신 것 같고 그렇죠. 그 이후에 했던 분들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근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한가에 있어서 더 올라가는 걸 자꾸 방법이에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네.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소위 타임 프레임을 좀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들고 갈 수 있냐? 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버핏이 했던 말 중에 가격은 가치는 얻는 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내가 가치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면 싸게 사야 된다는 거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뭐 바쁘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몇 년간을 놓고 보면 싼 구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래요. 어떤 분은 2,200이 바닥이다, 2,000이 바닥이다, 아니면 2,000이 깨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번 센터장님, 우리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저 애청자분 중에 이제 마일레드 후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 어지간하면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들 그 인플레 목표치를 2%라고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왜 2%에 대해 하면은 뭐 그냥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5%면은 인플레가 성장률 5%씩 정도 성장하는 상황이면은 인플레가 3%나 4%라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취지세요. 그분 누구세요? 지금 최근에 이게 논의되는 거예요. 아까 뭐냐면 내년 이제 인플레 레벨이 쉽게 2%를 못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9%에서 4%, 어떻게 2%가? 5%일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산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뭘까? 안 내지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 이상의 마진을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가격 전가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자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모든 자산이 숏이었잖아요. 유가는 롱이었고 반대로 유가 숏이고 모든 자산 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왜냐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채권 롱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식 롱이 나올 수 있고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몬스타 스텝 메이커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몬스터 100pp 올리는 걸 몬스타 스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괴물 스텝인가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회사 때 몬스터 스텝.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보면 계속 이제 제가 결국은 아까 어떤 분이 물가 얘기를 했는데 더 좋은 거는 그냥 물가가 그래도 방향성이 잡히면 되는데 다른 건 유가가 하방 압력 잡히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가가 하방 압력이 잡힌다는 거는 이거 네이버에 쳐시면 나오는 내재 금리라는 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내재된 내재 금리가. 금리요? 그렇죠. 이거는 어떠면 상단의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더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금리가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비싼 지금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잡히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금리의 어떤 금리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해주는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싼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하는 거죠, 지금. 그거 할 바에는 싼 것부터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 싼 주식이 약간 싼 느낌을 안 받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김창욱님이 지금은 분할 매수 구간 아닌가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저만 하더라도 윤 센터장님이 갖고 오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좀 한번 시장 좀 빠지면은 들어가야겠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쯤이면 조금씩 나눠서 들어갈 만한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려운 게 원달러 환율이 일단 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오늘도 원화가 강하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 이렇게 사도. 예. 다른 말로 하면 레버리지로 분할 매수했다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봐서는 환율이 이게 웃기는 게 지금 이게 아까 N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은 이제 YCC, BOJ가 계속 고집 못한다 쪽으로 베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달러엔 차트만 보면은 이거 투더문 각도입니다. 이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뭐 휙휙 날아가고 네. 135 열렸더니 뭐 순식간에 뭐 138, 지금 139도 찍고 이랬는데 네. 얘가 지금 140이면 멈출지 145 가서 멈출지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유가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투자자는 사실 자신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현금으로 하는 건 저절히 접근 가능한데 역설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엔화도 마냥 약해질 거로 보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시장이 왔다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가온다. 느낌 뭐 온다. 무슨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발행하는 어떤 코인이 있었어요. 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게임기에 다 열광을 했었고 예. 그 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국 지나고 나면 예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적용이 되지만 예의 없이 나오는 거는 탐욕의 결정에서는 답이 없었고요. 네. 공포의 극한에서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머렌 버핏이 아까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 그러니까 주주선을 좀 더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정말 좋아하는 비관론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비관론이 다들 좋아하지 않고 다 무시될 때 그때 비관론적 입장에서 매크로를 봐야 되고 또 매크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 매크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자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구간에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아시죠? 우리 저 노트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다 보면은 저기 제가 스마트폰에서는 저도 잘 못 해봤는데 이 컴퓨터로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인포맥스 화면에서 조금만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자료실이라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게 모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윤 센터장님의 자료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으셔갖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곰곰이 보시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윤 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와는 또 다른 또 본인만의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으실 거예요. 좋은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저희 동료들이랑 같이 하우스 뷰로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예. 그런 거 TMI입니다, 센터장님. 네? 밑에 후배들이 그 동료들이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센터장님 이걸 직접 그리실 짬밥은 아니시잖아. 직접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직접 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